이제 화환계 할게. 가봅시다. 화환계. 이거는 고전 시간이니까 고전 시간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 첫 번째, 뭘 파악하자? 어떤 화자가 처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 따른 뭘 파악하자? 이 사람 얘기는 정서를 파악하자. 됐죠? 가봅시다. 화환가. 전각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환가를 노래했네. 자, 뭐 한대더라? 지금 임금을 위해서 노래한대. 화항이 봄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진홍색 연자색 꽃이 가지마자 분분했어 하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가지마다 되게 많은데 진홍색 연자색 꽃들이 있었대. 이 꽃들. 자, 싱긋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냐니까 얘가 꽃들이 웃고 교태 부린데 그 다음에 임금의 마음이 쉬 잘못될까 염려했어. 그러면 이 화자 입장에서 지금 얘네들이 교태 부려서 임금이 상할까 염려했으니까 얘네는 어때더라? 부정적인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부정적 대상. 체크해놔. 부정적 대상. 부조대상. 누가 알리오 골각 속에 머리 허연 백두엉이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자, 여기 있는 백두꽃이 군자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백꽃은 임금한테 긍정적인 대상이겠네. 그래서 백두꽃이 긍정적 대상. 이렇게 체크. 봄이와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첨가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쩌니까 어때? 너무 잡초하겠어. 얘를 추천하기가 어렵대요.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하니까 어때? 임금이 어떻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할 수 있겠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죠. 나라를 일지 엎을지 일지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이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의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으니까 어때? 이렇게 계림을 해서 태화, 큰 뜻을 태평성을 이루었대.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송과 귀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다니까 이렇게 임금이 어때더라? 어질고 태평성대가 되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대. 인재들이. 훌륭해라 당시 설종의 스승이여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 안 좋은 일들이 멎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때? 지금 이 정서는 어때? 임금 위에서 뭐 하자 얘들아? 충신을 뽑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하고 정서만 가볍게 파악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고전 소설이죠. 전우치전으로 갈게. 전우치전. 봅시다. 자, 출생과 도수 획득. 천상 선동이었던 전우치가 고려 말의 선비 전숙과 최씨 부인의 아들로 태어남. 윤공에게서 수학하던 중 여자로 변신한 여로부터 호정을 빼앗아 먹고 천문과 지리에 통달함. 세금사에서 만난 구미호를 꾸짖고 천설 얻어 온갖 술법에 통달함하니까 여기서 어때더라? 지금 인물에 뭐가 나왔어? 기이한 출생. 거기다가 이 전우치는 지금 구술을 먹고 어때더라? 천서, 문서럼 쳐가지고 얘가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능력까지 획득했죠. 여기까지. 자, 전우치가 성관으로 변신하여 임금에게서 황금 대들보를 바치게 함.
이후 병 속에 들어가 일부러 잡혔다가 임금을 우롱하고 도망침. 백발노인의 아들이 살인유명을 쓴 사정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줌. 저작거리에서 백성의 돼지머리를 빼앗아 가려는 관리를 쫓아냄. 선비들의 연회에 참석하여 교만하게 노는 선비를 혼내줌.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 장보정리를 잘못하여 자신이 쓰지 않은 돈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 것을 구해줌. 가난한 한증에게 돈이 나오자 족자를 주어 부친을 장사 지내게 하고 매일 한 냥씩만 받아 모친을 봉양하게 함. 당부를 어기고 과욕을 한지경이 관가에 붙잡히자 전우치가 궁궐 창고에 식량과 재물들로 온갖 동물과 벌레등을 변하게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한재경을 구함. 선정관 벼슬을 제수받은 후 선임 전정아들이 못살기고자 백사장에서 연회를 열고 그들의 부인을 기생으로 데려와 욕되게 함. 가달산의 염준이 수천의 부족을 이끌며 나라를 어지럽히자 전우치가 그와 대결 끝에 토벌에 성공함. 백사장 연회 이후 자신을 미워하고 투접하는 선관들을 다시 혼내줌. 동물과 벌레 등으로 변하게 했던 창고의 식량과 재물을 원래대로 돌려놓음. 영모를 꾸몄다고 모함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 낙을 타고 도망침. 수절가부의 절개를 깨뜨린 중을 자신의 모습을 변하게 하여 징벌한 후 본래대로 돌려놓음. 도승지 왕현이가 전우치를 죽여야 한다고 임금에게 아뢰자 전우치가 변신하여 왕현이 행세로 하고 진짜 왕현이를 구미호로 변하게 해 곤욕을 치르게 함. 전우치가 미인이 나와 술을 따라주자 족자를 오생에게 팔고자 했는데 질투심 강한 오생의 부인이 족자를 찢자 그녀를 구렁이로 변하게 해 혼내줌. 어때더라? 지금 계속해서 뭐 한 거야? 활약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기 뭐냐 전우치의 활약상. 활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때더라? 여기서 지문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상사병에 걸린 친구 양봉을 위해 연려 정씨를 납치하려다 강림도령에게 질책당함. 연려 정씨를 집에 돌려놓고 대신 다른 정치천자를 데려다 양봉과 맺어줌. 서하담을 찾아간 곳에서 그의 아우 용담과 도수를 겨룸. 전우치가 운수 선생에게 다녀오라고 서하담을 심부름을 받아서지 못하고 서하담의 도술에 굴복함. 마지막 모친의 3년상을 마치고 구미호를 잡아 죽인 후 신선의 돌을 닦기 위해 서하담을 따라 영주산으로 돌아가 보니까 마지막에 어때더라? 산으로 들어왔죠? 입산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만약에 수능이나 6월 9월 모평에 나온다면 어때? 이 부분이 나올까 해서 놓겠죠. 활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수특 본문 좀 볼게.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고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라는 사람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제로 형벌을 받다기에 탄식하고 있소 하니까 자 지금 억울한 사람 누가 나왔어? 장계창이라는 사람이 나왔네. 우치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정을 살피니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우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김영관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연을 고했다. 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이 없고 70노무를 복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어. 두 번째는 어때더라? 지금 한재경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우치가 이를 불쌍히 여겨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집에 걸고 보지가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100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노모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하면서 지금 당부했네.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집 앞에는 동자를 그리는 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그 사람이 시험삼아 고지가 하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다.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 100냥을 꺼내와 앞에 놓았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지가 하고 불러 은자 1냥을 달라고 하여 하루씩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꾸었을 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고지기를 불러 말했다. 쓸 곳이 있어 은자 100냥을 먼저 꾸었으려고 하노라. 고지기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지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데 창고 문이 닫혔다. 재경이 놀라서 고지기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크게 화가 나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때마침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직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지기 아래였다.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합니다. 호조 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하급 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물었다. 내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 판서에게 아뢰니 호조 판서가 재경을 지다를 끌고 꾸짖었다.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살펴보니 제 집이 아니라 강가였다.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재경이 어찌된 일인지 원문을 모르니 호조 판사가 말했다. 내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내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아뢰어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호조 판사가 그 족자를 출처를 물었다.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아뢰니 호조 판사가 말했다. 전우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지 4, 5개월 되었으며 집은 남서부를 하더이다.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만 가득 따리를 들고 있었다. 호조 판서가 괴이하게 여겨 이 사연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이때가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나이다. 또가 군영에서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 있던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또 궁궐 내시가 보고하기를 마른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나이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에 들어와 군인을 해쳤나이다. 지금 어때더라? 전우씨가 조종을 되게 어지럽혔죠? 네, 여기까지. 하거늘 임금께서 크게 놀라 활자수는 국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더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차마 화를 쏘지 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궁녀를 앞질러 쏘라 하셨다. 이에 국노수가 들어가 동시에 화를 쏘려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니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가둬둔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함께이니 빨리 죽이옵소서.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려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재경이 간데없 사라지니 이는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하니까 지금 어때더라? 이 지금 장계창의 이야기, 한재경의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우치의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수특 지문이고요. 자, 넘어갈게. 이제 세미픽한 부분. 자, 이때 강림도령이 모든 거지를 모아 저작거리로 다니며 양식을 보냈는데 호래는 상치가 코를 휩싸며 고운 구름이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강림도령이 위를 보고 손을 들어 구름을 한번 가리키자 구름문이 저절로 열리며 선간과 고운 계집이 땅으로 떨어지니 이는 전우치였다. 우치가 정시를 내리고 구름을 타고 공중을 가고 있는데 문득 검은 기운이 공중으로 오르더니 술법이 저절로 풀려 땅에 떨어진 것이었다. 우치가 크게 놀라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괴이하게 다시 술법을 행하려 하는데 문득 한 거지아이가 나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자, 어때더라?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나온 거야? 지금 거지아이가 나온 거야. 전우치를 방해하고 있어. 필부 전우치는 들으랴 내 요술을 배워 하늘을 속이고 연료의 절개를 깨뜨리려 하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너와 같은 놈을 죽이라 한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에 몹시 화가 난 우치가 차고 있던 칼을 빼 위협하려 하자 그 칼이 백호로 변하여 도리어 우치를 해치려 했다. 우치가 의심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급히 변시하려고 했으나 술법을 부릴 수가 없었다. 우치는 크게 놀라 살펴보니 그 아이의 모습이 남루하나 도술이 높은 것을 알고는 몸을 굽히며 빌며 말했다.
소생이 눈은 있으나 눈망울이 없어 선생을 몰라보았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사오나 늙으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집이 가난하여 능히 봉행할 수 없어 부득이 임금을 속인 것이요 둘째는 목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 정시에 절개를 헤아려 한 것은 병든 것을 살리려 한 것이오니 원컨대 선생은 죄를 용서하시고 선도를 가르쳐서 강림노령이 말했다. 얘들아 이 사람이 강림노령이야. 이 거지아이가 강림노령이야. 고전 시가에서는 같은 인물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니까 이걸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벌써 알고 있었도다. 국군이 불행하여 그대 같은 사람이 요술로 변란을 일으키니 그대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대 노모의 사정을 생각하여 아직 살려두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빨리 정씨를 데려다가 제 집에 두고 양봉하는 좋은 계교로 살려내라. 정씨를 대신할 사람이 있도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의지할 곳이 없어 극히 가난하다 마음이 어제며 성은 정씨여 나이 또한 24이니 그대 만일 내 말을 어기면 몸에 큰 화가 미칠 것이로다. 남해에 큰 산이 있으니 그 이름이 화산이요 그 한 속에 도인이 있으니 호가 운수 선생이라. 내 어릴 적 때 그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그 선생이 여러 번 편지를 붙였으나 지금껏 화답하지 못했도다.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그대가 가히 다녀오겠느냐. 우치가 흔하게 허락하자 화담이 말했다. 내 생각하건대 화산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쉽게 다녀오지도 못할까노라. 우치가 말했다. 소생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순식간에 다녀오겠습니다. 화담이 끝내 믿지 않자 우치가 마음속으로 화담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가 하여 말했다. 소생이 만일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하거든 여기서 죽어도 다시는 산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화담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면 가연이와 행에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하고 편지를 써주니 우치가 받아 해동청 보라매로 변신하여 공중에 올라 바다 가운데로 향했다 하니까 이제 또 다른 힘을 누가 나와야 화담이 나오죠. 자, 가면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그물이 앞을 가렸거늘 우치가 넘어가려 했으나 오르는 대로 그물 또한 높아져 앞을 가렸다. 우치가 아무리 높이 솟아 그물을 넘으려 해도 그물은 점점 따라 높아져 하늘 닿았고 그물포를 끼워놓은 줄을 물속에 잠겨 있었다. 또한 좌우로 높이 떠서 가려 해도 그물이 골짜기로 닿아 있어 화산으로 갈 수 없었다. 그렇게 12회를 죽을 만큼 애쓰다가 할 수 없어 돌아와 화담을 보고 바다 가운데서 고생한 사연 아뢰자 화담이 말했다. 그대 큰소리 치고 갔으나 다녀오지 못했으니 신문 산문을 나가지 못하며 어떠하뇨. 우치가 무안하여 달아나라고 하자 화담이 알고 살쾡이로 변하여 달려들었다. 일이 급하기에 우치가 보라매로 변신하여 날아가려 하자 화담은 청사를 꺼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그 정도의 요술로 임금을 속이고 함부로 장난하여 버릇이 없으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가 애걸하며 말했다. 선생의 도수의 높으심을 모르고 높으신 위험을 범하였으니 지은 죄가 커서 죽어 마땅하오나 소생에게는 노모가 있어오니 원컨대 선생은 남은 목숨을 살려주소서. 화담이 말했다. 네, 이번에는 살려주지만 다시는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하지 말고 그대 어머니를 봉행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신 후에 나와 영준에 들어가 신세도를 간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 어때 얘들아? 이거는 쌤이 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더라? 여기 입산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전우치가 어때? 활약한 부분이 지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담을 만나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지문에 나올 수 있다. 됐습니까?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끝나고 자 여기 얘들아 이제 두 번째 프린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거 말고요. 하나 좀 넘겨보세요. 그러면 어때? 우리 브레턴 유체 있죠? 요거 두 번째 5번부터 8번 요거 한 번만 풀어볼게요. 준비하고 먼저 천천히 푸세요. 자 바로 합니다. 시작!